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박인노의 노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 노앙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노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추한 거리, 누추한 마을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시골 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추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좀 가난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가난한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작품을 읽어 나간다면 작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품을 읽어보면서 시적 화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정말 굉장히 힘든지,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리고 우월한 건 이내 위에 더는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어리고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고 우월하다는 뜻이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해 본다면 어리석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건 이내 위에 더는 없다. 자,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많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시적 화자는 뒤에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선비, 양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겸양의 표현이다. 좀 겸손한 표현인 거죠. 자, 겸손한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조금 낮춰서 생각하는, 그 다음에 스스로의 행동이나 어떤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깨달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가난한데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에 대한 한탄의 정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륭화복을 하늘에 맡겨두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륭화복,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즐겁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의 화와 복 이런 것들을 하늘에 붙여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구나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다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누추한 거리, 다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죠. 이런 누한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썩은 짚을 땔감 삼아. 자, 상황을 보아하니 좋은 게 아니죠. 굉장히 가난한 거리, 초가집 작은 거 하나 지어두고 풍조우석, 자, 비바람이 막 그때그때 치는 고르지 못한 날씨에 썩은 집을 땔감 삼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썩은 집을 땔감 삼아 이것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땔감이라고 한다면 아주 잘 마른 장작을 이렇게 가져놔야 되는데 썩은 집밖에 땔감으로 쓸 게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밑에 보면 닷호밥, 서홉죽에 연기도 하도할시아라고 되어 있어서 밥이랑 죽을 하는데 연기가 많기도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자, 별로 대단한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연기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한탄 섞인 목소리일 수도 있고, 또 썩은 지푸라기 있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적 화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좋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밥과 죽을 준비했는데 얼마 만에 받은 밥에 헐벗은 자식들은 장기 버려 졸 밀듯 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만에 밥은 밥, 그쵸? 얼마 만에 받은 밥이다 라는 표현에서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굶주린 자식들이 어떻게 온대? 그 밥을 향해서, 그렇죠. 장기판에 졸 밀고 올라오듯이, 네, 여기 보면 허겁지겁 달려드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밥을 보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식들이 밥을 보지 못해서 평상시에 밥으로 달려드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거는 내가 먹을 거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을까? 라고 하면서 혼자 먹지 않고 누굴 먼저? 가족들을 먼저 주겠다라는 시적 화자의 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혼자 먹지 않는다. 자식들을 먼저 챙겨준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한 상황이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밑에 보면 덜 데운 숭늉에 빈배 속일 뿐이로다 라고 하면서 숭늉으로 자신의 배를 대충 이렇게 채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러면서 생에 이러하다. 자,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장부의 뜻을 옮길 건가? 자, 장부의 뜻을 옮긴다라는 건 바꿀 건가? 라는 건데, 그렇게 할 건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뜻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이런 의지의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지의 표현으로 밑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빈 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된 부분이에요. 안빈 일념을 품고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안빈일념은 뭐냐면 가난하지만 내가 굉장히 가난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서 이러한 현실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날로조차 저하다라는 표현을 해서 참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이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그 어려운 처지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비유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상황을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적 화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에는 담겼으랴. 자, 가을에도 부족했고, 그쵸? 가을에도 부족했고, 봄이라고 유여하냐,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냐, 똑같이 부족하지. 주머니도 비어있고, 병에는 담겼으랴, 병에도 당연히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경제적 힘듦을 여기에서도 담겼으랴 라고 하면서 서리적인 표현으로 의문 형식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대꾸법, 대조가 쓰였다, 대꾸법이 쓰였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조부터 한번 찾아보면 대조는 의미가 상반되는 거죠. 그렇죠. 가을이 부족했기 때문에 봄이 여유가 있겠냐? 자, 여기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쵸?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에는 담겼겠느냐? 이런 것들이 대조법이 될 수 있겠고, 대꾸법은 비슷한 형식이 서로 짝을 지어서 있는 것이죠. 비슷한 문장 구조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에는 담겼으랴. 자, 이렇게
서로 비슷한 유형이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 이걸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대구법을 통해서 이제 운율감도 드러내주고 있네요. 그런데 운율감을 드러내주고는 있지만 뭐 기분 좋은 건 아니고 내용상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그 힘듦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빈 도구에 늙은 쥐가 있네. 그죠? 여기선 설상 가상의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난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늙은 쥐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서 탐욕스럽고 멋대로군이 대낮의 강도로다. 자, 대낮의 강도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가지고 가는 존재네. 그쵸? 그래서 뭐 쥐를 강도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되는 것이고, 네, 또 쥐를 은유, 늙은 쥐가 강도다라고 했으니까 은유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표현법도 중요하지만 내용 파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기고, 그쵸? 그나마 조금 있었던 것도 이 쥐한테 뺏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석서삼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석서삼장. 자, 풍자한시인데 뭘 풍자했냐면 과중하게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임금의 모습을 풍자한 시인데 어쨌든 그 시를 때때로 읊으면서 탄식 무언하며 머리 긁을 뿐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탄식 무언하며 머리를 긁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없이 탄식하면서 지금 시적 화자가 할 수 있는 건 네, 머리를 긁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쵸? 자, 여기에서 소극적 태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소극적 태도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머리를 긁을 뿐이로다. 이것 때문에 소극적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극적 태도는 이 현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운명적인 태도. 자, 운명적인 태도는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하늘에 맡겨두는 태도. 그래서 시척화자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탐욕스러운 악기가 다 내 집에 모였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빈곤한 인생이 힘들게 사는 가난하게 사는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그쵸. 이게 나뿐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뭐 할다? 힘들다. 가난하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요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요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건 이 작품이 임진왜란 직후에 굉장히 살기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신 이렇게 시로 전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시적 화자가 어려운 것도 맞지만 시적 화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밑에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런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나는 뭐 하겠다? 자, 또 시적 화자의 삶의 가치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단심을 잊을런가 라고 하면서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심은 일편단심. 여기서 말하는 일편단심은 우리 앞에서 봤던 안빈일념과 일맥상통한다. 같은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화자의 삶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굉장히 힘들지만 나는 다시 한번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이 나오고요. 물론 이 중략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부분인데 시적 화자가 어찌됐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겠죠. 선비지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는 장면이 이 중략 부분에 나오고요. 그 거절당하는 부분에서 시적 화자랑 거기에서 나오는 농부랑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이 됐고 그래서 이제 소를 빌리러 갔다가 실패한 부분이 중략 부분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뒷부분에 소 빌리러 간다는 얘기 한번 나올 때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략된 부분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봤는데 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강호한 꿈을 꾸언지 오래러니 먹고 살 걱정으로 어집어 잊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강호한 꿈을 꾸었는데 잊고 있었다. 왜? 먹고 살 걱정으로. 자, 걱정으로. 우리 지금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시적 화자였죠. 그래서 꿈이 있었는데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꿈은 뭐냐? 화자가 오랫동안 추구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쵸?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마 이 꿈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꿈을 꿨었기 때문에 그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도 하도할샤라고 되어 있어 푸른 대나무가 굉장히 많대요. 유비 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 사라. 자, 낚싯대 하나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친구가 된대요. 명월청풍과 친구가 된다. 명월청풍은 자연이고요. 자연과 친구가 된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인데 임자 없는 풍월 광산에서 절로 늙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화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이거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화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까 윗부분에도 나와 있었죠? 그쵸? 강호한 꿈이랑 연결되는 부분. 아, 이렇게 살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늙고 싶은 마음을 밑에 연결을 지어서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가라 하랴 다툴이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심한 건 마음이 없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심은 욕심이 없는 자 욕심이 없는 백구는 갈매기죠. 욕심 없는 갈매기야. 오라 하며 가라 하랴 다툴이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핵심은 다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자연뿐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시적 화자가 욕심이 없는 갈매기를 보면서 자연 속에서 다투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의인법은 요거 이제 갈매기를 무심한 백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여기에서는 무라일체의 경지라고 되어 있어요. 감정을 이입해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 욕심이 없는 감정을 갈매기에 이입해서 그 갈매기와 하나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으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삶의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시적 화제의 가치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니 이게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이제야 소빌리기 맹세코 다시 말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중략 부분 소 빌리기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우리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무상한 이 몸에 무슨 뜻이 있겠냐. 여기서 무상하는 변변치 않은 이 몸이 무슨 뜻이 있겠냐. 별 뜻 없다. 그러니까 두세 일억 되는 밭노는 다 던져두고 내가 농사를 짓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던져두고 이거 농사를 안 짓겠다 하면은 있으면 주기요 없으면 굴물망정. 자,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굶고 대신 이렇게 굶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은 뭐냐면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 빈천 스리 여겨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싫다고 생각해서 손으로 이렇게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쵸?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서 손으로 이쪽으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가 오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어느 일이 명밖에 있겠냐. 인간의 모든 것은 운명 안에 있다라고 해서 운명론적, 숙명론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난하다고 이제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100년 동안 사는 건가 100년 동안 살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표현법을 하면 서리법이 또 쓰였고 가난타 이제 죽으면 부유하다 100년 살랴라고 하고 원원이는 몇 날 살고 석숭이는 몇 해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꾸법이 쓰였다 대조법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살펴본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핵심은 뭐냐면 가난하다고 일찍 죽는 것이 아니고 부유하다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 그 근거, 이게 이제 근거가 될 거예요. 주장에 대한 근거인데 자, 이 근거 원원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몇 날밖에 못 살고 석숭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았는데 그 사람은 몇 해나 살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 다시 한번 나오네요. 네. 비니무언을 어렵다 하지만 내 생에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럽지는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서러운 의미는 없다. 그 얘기는 요거 추구한다라는 거죠.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 비니무언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단사표음도 시적 화자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사표음을 이도 좋기 여기노라 라고 하는데 단사표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박한 삶이에요. 소박한 삶. 왜 이걸 소박한 삶이라고 하냐면 밥그릇에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답을 잡고 표주박에 물 이렇게 해서 아주 가난하게 좀 풍족하게 사는 삶은 아니죠. 소박하게 사는 삶인데 이것도 나는 뭐 하겠다? 만족하면서 살겠다라고 해서 안분지족 그쵸? 자 비니무원 요 안분지족의 삶 요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비니무언과 안분지족의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에 한 뜻이 옴포에는 없노라 라고 하면서 평생에 여기서 옴포는 따뜻하고 배불리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는 풍족한 삶이죠. 부귀영화 이런 세속적인 부귀영화는 내 평생 뜻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쵸 선비기 때문에 유교적인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도의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충효를 지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화형제, 형제랑은 화목하게, 친구랑은 믿음 있게 이런 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효와 화형제 신분을 외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죠? 이게 잘못되다고 할 사람은 없다. 그만큼 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밖에 남은 일, 충효, 화형제, 신붕우 이런 것들의 남은 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기영화죠. 자, 그래서 그 밖에 남은 일은 여기 위에 있는 옴포랑도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남은 일은 삼긴 대로 살려놨다라고 하는 건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펴본 요 누항사는 말 그대로 누항에서 굉장히 힘든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선비인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또 그런 와중에서도 자연을 벗삼아서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보여주듯이 성리학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유교적 도의를 지키기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로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그 와중에서도 무엇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어떠한 꿈을 꾸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고, 특히 누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굉장히 가난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중간중간 한자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일상적 언어를 사용해서 그 가난함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임진왜란 직후 우리 조선의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앙사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가 볼 때, 선비인데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을 텐데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유교적인 도의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선비의 모습에서 우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선생님이 누앙사에 대해서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누앙사의 시적 화자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작품을 본다면 작품을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도 있고 시적 화자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항사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